나는 70대 후반의 백만장자. 내 이름은 김영준. 아내와 두 자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나는 작은 마을의 한적한 집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고 텃밭을 가꾸는 일상이 내겐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나는 주변 이웃들에게 그저 은퇴한 평범한 노인으로 알려져 있었죠. 누구도 내가 수십억의 자산을 소유한 백만장자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었어요. 화려한 살보다는 소박하지만 진실된 관계를 추구했던 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나는 마당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갑자기 대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죠.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 소리가 계속되자 천천히 일어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나를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김영준 어르신이신가요? 나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나를 어떻게 알지요? 그 남자는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실 어르신의 친손자입니다.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손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증거라도 있소?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과 어떤 여자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출생증명서였죠. 이름은 한상훈. 출생증명서에는 분명히 부모의 이름이 내 아들과 모르는 여자의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찾아가라고 하셨죠. 한상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알리지 않은 결혼과 아이.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남자의 눈에서 내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들어오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평화로운 노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한상훈이 내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20살 때 찍은 거라고 했어요. 한상훈이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내 아들의 젊은 시절이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비밀로 한 인생이 있었다니. 내가 너무 엄격했던 걸까요? 아니면 내 부를 의식해 자신의 삶을 숨긴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소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시다면서요. 한상훈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내 재산에 대해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의심이 들었지만 그는 내 손자였습니다. 알 권리가 있었죠. 돈이 주는 행복보다 소박한 삶이 더 값진 것 같아서 그렇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상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겸손한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직장을 구해 같이 살면 어떨까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가 제안했어요. 나는 그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아온 나에게 갑작스러운 동거인은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이제 나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그래, 원한다면 그렇게 하게. 나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한상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내 재산에 관한 질문이 늘어갔죠. 할아버지, 은행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한상훈이 어느 날 불쑥 물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순수한 걱정에서 나온 질문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의심이 들었지만 나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걱정 말게. 그 말에 한상훈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넘어갔죠. 그래요, 할아버지. 너무 걱정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상훈은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특히 내 재산 관리를 도와주는 변호사 박지호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내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한상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들었습니다. 제가 정당한 상속자라고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한상훈의 방문은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내 피와 살이었어요. 완전히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상속은 내가 결정할 문제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오.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상훈의 눈에서 실망감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가 몰래 내 서재를 뒤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 평화로운 노후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상훈을 마주하기가 꺼려졌어요. 그가 내 서재를 뒤진 것을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 마을의 오래된 찻집으로 향했죠. 영준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얼굴이 안 보이더니. 찻집 주인 최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힘없이 웃음을 지었어요. 집에 손님이 와서 그랬소. 그 청년이 당신 손자라면서요? 마을에 소문이 파다해요. 최 여사가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냥 당신에게 손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만 돌고 있어요. 최 여사가 내 표정을 읽고 안심시켜 주었죠. 차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상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를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재산을 맡길 수도 없었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최 여사가 다시 차를 채워주며 물었죠. 나이 들어 갑자기 가족이 생기니 적응이 안 되는군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돈이 걸려 있을 때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 박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 재산을 관리해주는 오랜 친구이자 조언자였죠. 영준 씨, 잘 만났네요. 당신 손자님과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지호가 말했어요. 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그분이 유산 상속에 관해 물어보더군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상훈이 내 등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죠.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소?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지호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분이 매우 집요했습니다. 당신이 유언장을 작성했는지도 물어보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한상훈이 마당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대문 밖에서 그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래, 곧 해결될 거야. 노인네가 완전히 속았어. 내가 진짜 손자인 줄 알고 있다니까. 한상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한상훈이 내 손자가 아니라고. 그가 가져온 증거들은, DNA 검사 결과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곧 그 재산은 내 것이 될 거야. 참을성 있게 기다려. 한상훈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가 내게 접근한 이유, 서재를 뒤진 이유, 변호사에게 상속 절차를 물어본 이유. 모두 내 재산을 노린 계략이었죠.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한상훈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선택지는 간단했습니다. 한상훈을 바로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의 거짓말을 증명할 증거를 찾는 것이었죠. 나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가 어떻게 DNA 검사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그토록 완벽한 서류들을 준비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상훈이 내가 대문을 열자 웃으며 물었어요. 방금 전 통화에서 보였던 냉소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산책 좀 했네. 나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한상훈의 눈을 바라보니 이제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어요. 그의 친절함, 관심, 심지어 슬픔까지도 모두 내 재산을 노린 연기였던 거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어 드릴게요. 한상훈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그의 방으로 향했어요. 서랍 안에는 한상훈의 휴대폰이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박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죠. 잠금 화면에 일부 내용이 보였습니다. DNA 조작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네. 추가 금액 보내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증거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리는 한상훈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아, 내 독서대를 빌려주려고 했네. 책 읽을 때 유용할 것 같아서. 한상훈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곧 친절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지만 요즘은 핸드폰으로 책을 읽어서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박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호 씨, 긴급한 일이 생겼네. 당장 만나야겠소. 1시간 후 우리는 마을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어제 들은 한상훈의 통화 내용과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에 대해 모두 말했어요. 이런. 정말 놀랍군요. 박지호가 충격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의 휴대폰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내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박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한상훈이 정말 당신의 손자가 아닌지 확실히 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요? 나는 물었죠. 진짜 DNA 검사를 해봐야 해요. 그리고 한상훈이 말한 출생 기록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제가 조사해보겠습니다. 박지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만들어온 평화로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정을 꾸리지 않고 홀로 살아온 것을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한상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했어요. 어디 계셨어요? 친구 만나러 갔다 왔네. 나는 짧게 대답했죠. 한상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박지호 변호사님을 만나셨군요. 나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요? 혹시 미행했던 걸까요? 그런데요? 내가 차분히 되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같이 산책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서요. 한상훈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상훈은 평소보다 더 친절했어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죠. 하지만 이제 나는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제가 변호사님을 모시고 올게요.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상훈이 갑자기 말했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조종하려 하는지 너무나 명백했어요. 하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그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상훈이 약속대로 어떤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을 최상우 변호사라고 소개한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달리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어요. 박지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김영준 어르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상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나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한상훈이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유언장 작성건 때문에요. 최상우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늘 간단히 유언장을 작성해 드리려고 합니다. 손자분이 어르신의 재산 관리에 대해 걱정하시더군요. 유언장은 이미 작성해 놓았소.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언제요?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오래전에 작성해 놓았네. 박지호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상우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잖습니까? 이제 손자분도 계시니 유언장을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모두 침착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 속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한상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시만 기다리게. 나는 방에서 금고를 열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내 유언장이요. 손자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내 의지대로 작성된 것이네. 최상우 변호사가 봉투를 집어들려 했지만 내가 먼저 가로챘습니다. 이건 보여줄 수 없소. 내 사망 후에야 열람할 수 있네. 유언장의 내용은 내 마음대로요. 그게 법이요.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최상우 변호사가 한상훈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진정하세요, 상훈 씨.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연기가 가소로웠습니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소. 더 이상 논의할 것 없네. 한상훈이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니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자네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오? 아니면 내 재산 때문에 온 것이오? 그 질문에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한상훈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최상우 변호사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훈 씨는 정말로 어르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걱정하는 것뿐이죠.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당한 권리라. 흥미롭군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내가 일어나려 하자 한상훈이 먼저 뛰어갔어요. 제가 볼게요. 문을 열자 박지호 변호사와 함께 2명의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한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최상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박지호가 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준 씨, 모든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상훈은 당신의 친손자가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고 모든 서류도 위조한 것이 확인됐어요. 경찰 중 한 명이 한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상훈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상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다니. 당신이 나를 고발했군요. 경찰이 재빨리 그를 제지했어요. 최상우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역시 이 계획에 가담한 것이 분명했죠. 한상훈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뒤섞였어요. 내가 진짜 가족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쓸쓸하게 다가왔습니다.
한상훈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말 그대로 폭풍 속에 있었어요. 경찰 조사와 언론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죠. 백만장자 노인을 속인 사기꾼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부의 규모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영준 씨, 오늘 좀 어떠세요? 박지호가 내 집을 방문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군요. 내 집 앞에는 몇몇 기자들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한상훈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지호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며 말했죠. 그는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DNA 조작, 서류 위조, 사기 시도. 꽤 오랜 기간 감옥에 있게 될 겁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냈소? 박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박 빚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와도 연루되어 있었죠. 최상우라는 그 가짜 변호사도 그 조직의 일원이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표적이 된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그들에게 나는 쉬운 먹잇감이었겠죠. 외롭고 부유한 노인. 완벽한 사기 대상이었습니다. 영준 씨,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박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내가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아직 모르겠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박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재산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이 내 머릿속에 울렸어요. 자선재단.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이디어였습니다. 내 재산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겠소. 내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선재단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박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선재단 설립에 대해 더 이야기해봅시다. 일주일 후 우리는 법원에 있었습니다. 한상훈의 첫 번째 공판이었어요. 나는 방청석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상훈은 창백해 보였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한상훈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가 분명 나를 속이려 했지만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상훈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준 어르신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한상훈이 내게 마지막으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후회? 분노? 아니면 다른 무언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지호가 물었어요. 괜찮으신가요? 그가 진짜 내 손자였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문득 말했습니다. 박지호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런 사기꾼이요? 아니, 진짜 손자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내 혈육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시간인 것 같소. 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자선재단을 설립합시다. 내 재산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이길 바라오. 박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김영준 자선재단 설립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박지호와 함께 재단의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 논의했어요. 내 재산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은 의외로 즐거웠습니다. 교육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박지호가 제안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특히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싶네. 우리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동안 한상훈의 재판은 계속되었어요.
그는 결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이었지만 그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죠. 재단 설립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한상훈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볼지 고민했지만 결국 나는 그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김영준 어르신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르신을 속이고 상처드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빚에 쫓기는 절박한 상황이라 어르신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그것은 변명일 수 없다는 것을요.